60조 원짜리 잠수함 계약이 독일로 넘어간 그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무대에서 방산 파트너십 이익을 꺼낸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이걸 대부분 언론이 그냥 K, 방산 세일즈 성과, 방산 4대, 강국 발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하필 하루 차이였을까요? 그리고 왜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얘기 중에 IEA를 국제에너지기구 얘기를 꺼냈을까요? 표면에서 어제와 오늘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진짜 동력이 뭔지, 그리고 이 제안 하나가 몇 년 뒤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오늘 세 계층을 하나씩 벗겨봅니다. 먼저 숫자 하나 짚고 갈게요. 어제 앙카라 컨벤션 센터에 모인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정부 인사, 방산업계, 금융권 고위 관계자들, 나토 정상회 공식 일정으로 열린 방산 포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초청국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기조연설을 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갈게요. 이 방산 포럼 나토 스스로가 만든 자리입니다. 지난해부터 나토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편성된 나토 사무국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예요. 즉 어제 이 자리는 한국이 초청해달라고 부탁해서 얻은 무대가 아니라 나토가 스스로 판을 짜놓고 그 판의 발제자로 우리 대통령을 부른 겁니다. 이 무게 그냥 뭉텅이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마이크 잡으라고 넘긴 게 아니에요. 이 발제 안에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K방산 발언과도 성격이 다른 문장이 하나 밝혀 있습니다. 이 발제 성격을 왜 대부분 언론이 놓치고 있는지부터 짚어봅시다. 지상파 뉴스만 보시면 이 그림이 안 잡혀요. 조중동 계열 매체들 헤드라인 한번 훑어보시면 압니다. K방산 세일즈, 방산 4대, 강국 발판다, 세일즈 프레임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발제문 안에서 IEA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이 방위 산업에서도 그런 지혜를 발휘하자고 말한 순간 이건 세일즈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한국이 무기를 파는 나라에서 안보 구조를 함께 짜는 나라로 자리를 바꾸겠다는 선언이에요. 이 축소 프레임 패턴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폴란드 K 전차 220억 달러 계약이 완결됐을 때도, 루마니아 K9 공장 착공 발표가 나왔을 때도 조중동 계열은 실적 숫자까지만 다뤘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이동은 거의 짚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IEA라는 단어 하나가 그 축소 프레임을 깨버렸어요. 세일즈로. 요약이 안 되는 문장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 얘기를 세 층으로 나눠서 갑니다. 첫째, 6일과 7일 사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 둘째, 왜 이 문장, 왜 IEA였나. 셋째, 이 판이 굳어지면 몇 년 뒤 뭐가 바뀌나. 먼저 어제와 오늘 그 24시간 사이로 들어가 봅시다. 현지 시간 7월 6일 캐나다 정부가 자국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TKMS를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업 규모 잠수함 12척 건조의 향후 30년 유지 보수까지 다 합치면 60조 원입니다. 우리 해상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전이었어요. 여기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K방산 원팀으로 붙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캐나다를 다녀오면서 대통령 친서까지 전달했고, 하나오션은 실제 잠수함을 캐나다 해역까지 보내서 성능 시연을 했어요. 도산한 창호함 KSS-3I 배치두 모델로 겨뤘습니다. 경쟁사보다 빠른 2032년 인도까지 약속했어요. 결과는 어땠냐면요. 캐나다 정부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성능과 기술력과 납기 면에서 우리 쪽이 대등하거나 앞선다고 나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겼어요. 우리 잠수함의 성능과 협력 조건은 독일과 대등한 평가를 받았지만 기술력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나토 동맹의 현실을 확인했다고요. 캐나다 오타와 칼턴 대학교의 방산조달 전문가는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독일 노르웨이와의 군사관계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판단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 게 있어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발표 직후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실망을 이해한다고 입찰 경쟁력이 워낙 강해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요. 심지어 독일과의 최종 계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하나오션과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까지 열어뒀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잠수함이 성능이나 조건에서 밀린 게 아니라는 걸 캐나다 총리 본인이 공개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시장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오션 주가가 22% 급락했고 하나시스템은 17% 빠졌어요. 하루 만에 조 단위 시가총액이 증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미 게임 룰을 짜놓고 공정하다고 하는 그림이잖아요.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세 나라가 2024년 7월에 이미 해양안보 파트너십을 맺어놨어요. 그 안에서 잠수함 얘기가 오간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 들고 가도 룰북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오징어 게임 룰북 딱 그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24시간 뒤입니다.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 센터 나토 정상회의 공식 일정으로 열린 방산 포럼 제4 세션. 주제가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 기반, 파트너십 및 협력 확대였어요. 이 자리 발제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섰습니다. 초청국 정상 가운데 유일한 발제자로요.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금 세계는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진단하면서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제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을 별도 회담에서 만난 뒤에 이 발제 무대에 오른 겁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던진 핵심 문장이 하나 있어요.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 이후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국제 에너지 기구, 그러니까 IEA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것처럼 방위 산업에서도 이런 지혜가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어요. 발제 안에 이 두 문장이 들어간 순간 이건 그냥 K방산 세일즈 발표가 아닌 겁니다. 두 사건을 시간표에 붙여보시면 얘기가 선명해집니다. 7월 6일 오후 캐나다에서 한국이 60조 판에서 밀려납니다. 7월 7일 오후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그 판 자체를 다시 짜자고 제안합니다. 24시간이에요. 딱 24시간. 우연일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물론 발제 자체를 24시간 전에 급조한 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한 나토 방산 협의체를 출범시켰고 올해 5월에는 한국에서 2차 협의체를 열었어요. 이번 앙카라 발제는 그 위에 올라간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십이은 갑자기 튀어나온 카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 이 카드가 캐나다가 우리를 나토 인사이더 게임에서 밖으로 밀어낸 그 다음날 공개됐다는 게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럼 왜 이 문장이었을까요? 결국 이런 얘기 아니냐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캐나다 실패 만회하려고 나토 회원국들 앞에서 세일즈 강도를 한 번 더 올린 거다. 그럴 만도 해요. 지난해 2025년 우리 방산 수출이 154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5% 반등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4대 강국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지난해 10월 서울 에이텍스에서도 직접 방산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 명분 자체가 K방산 세일즈였고 실제로 대통령이 앙카라 도착 직후부터 몽골 국빈 방문까지 이어지는 3박 5일 일정 대부분이 방산 협력 수요국과의 양자회담이었어요. 그 흐름의 연장선으로 읽으면 얘기가 깔끔합니다. 뉴스 헤드라인 그대로예요. K방산 세일즈 강화. 여기서 이야기 끝내고 싶은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발제문에서 딱 한 문장 IEA를 언급한 순간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IEA 회원국들의 전략 비축유 체제는 그냥 각자 기름 쌓아 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오면 회원국들이 서로 비축을 함께 풀어서 대응하자는 상호 의무가 걸린 구조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다른 회원국들의 비축유가 그쪽으로 움직여요. 이걸 방산에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나토 회원국 어느 곳에서든 재고가 바닥나면 한국 생산 라인이 함께 돌아간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세일즈 얘기입니까? 이건 안보 구조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카드를 꺼낸 걸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림 배경부터 보시면요.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뭔가 급하게 지갑 열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난해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 2%에서 2035년까지 5%로 인상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압박이 결정적이었고요. 나토가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 시장인데 그 시장이 앞으로 10년 동안 2배 반, 3배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진짜 재밌는 지점이에요. 살 사람은 갑자기 늘었는데 팔 사람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지난해 말 낸 보고서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세계 100대 방산 기업들이 실적은 끌어올렸지만 비용과 납기 일정을 맞추는데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에요. 미국 로키드 마틴이나 유럽 라인 메탈 같은 데가 주문을 잔뜩 받아놓고도 물건을 제때 못 뽑아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재고는 바닥났고 나토 회원국들은 GDP 5%까지 국방비를 올려야 하고 근데 정작 그 돈으로 살 물건을 제때 만들어줄 방산 라인이 부족한 상태. 이게 지금 나토가 앉아있는 자리예요. 이 그림 안에서 한국의 자리 한번 볼까요? SIPRI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부터 2014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은 2.2%, 세계 10위권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근데 나토 회원국 시장만 따로 떼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토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이 6.5%예요. 프랑스와 공동 2위, 미국 64%, 다음이 우리입니다. 폴란드에는 K 전차부터 K9 자주포, FA 50, 천무까지 총 220억 달러 규모 30조 원 넘는 우리 무기가 들어갔어요. 루마니아는 K9 53문 계약을 맺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아예 루마니아 현지에 K9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년 안에 가동 목표예요. 이게 뭐냐면 유럽 방산 허브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방사청 표현으로는 완제품 수출을 넘어 기술과 생산과 정비까지 다 포함하는 생태계 수출로 이미 넘어간 상태예요. 한국은 지금 나토 시장에 대체 불가능한 자리를 이미 갖고 있어요. 다만 판의 주변부에 있었지 안쪽 설계 회의 자리에는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삼국지 한 장면 잠깐 떠올려 보세요. 적벽대전에서 조조백만 대군이 무너진 게 병력 부족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판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던진 카드가 정확히 그 성격이에요. 개별 무기 성능이 아니라 나토 방산 판의 짜임새 자체를 다시 잡자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제 캐나다 실패가 정확히 뭘 보여줬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오션 KSS-3I는 성능도, 납기도, 가격도 대등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졌습니까? 방사청 관계자가 이렇게 지적했어요. 캐나다와 독일, 노르웨이 사이 대서양 동맹 관계는 70년간 작동해온 현실이고 승조원 공유까지 얘기할 정도로 훈련이 일상화되어 있다고요. 반면 우리와의 인도태평양 협력은 앞으로 만들어가는 일이라고요. TKMS 실적을 보면 20개국에 잠수함 160여 척을 납품했어요. 하나오션은 인도네시아 하나뿐입니다. 이 격차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에요. 관계 밀도입니다. 70년 동안 짜인 판 안에 우리 자리가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70년 동안 짜인 판 안에 우리 자리가 없다면 판 자체를 다시 짜자고 하는 것 말고 다른 답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조중동 계열 매체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요. 그냥 K방산 세일즈 강화 이 정도로 요약해버렸어요. 판의 크기 자체를 완전히 허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구조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방산 수출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 30억 달러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처음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섰어요. 무기 순수출국이 된 게 그때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 다음 해인 2022년에 173억 달러로 폭발했고요. 2024년 잠깐 조정 국면을 지나서 지난해 2025년에 154억 4천만 달러로 반등했습니다. 5년 만에 5배가 넘게 컸어요. 이 자리까지 오는데 정확히 뭐가 필요했는지 압니까? 국내 방산 라인 건설, 방산 인력 양성, 부품 소재 국산화, 실전 경험 축적, 수출 실적 확보,
나토 표준, 호환성 인증, 이 모든 단계를 하나씩 밟았어요.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이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0.4%였습니다. 그게 지금 나토 시장 안에서 6.5%까지 올라왔어요. 이 숫자 하나 밀어 올리는데 20년이 걸린 겁니다. 이 성장의 마지막 관문이 뭐였냐면 나토 인사이더 시장의 진짜 안쪽이었습니다. 파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짜는 자리. 그리고 어제 캐나다 60조 원이 그 벽에 정확한 이름을 보여줬어요. 세일즈맨 시대의 판이 그날 밤 깨진 겁니다. 바로 그 24시간 뒤에 앙카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카드를 던진 겁니다. 판에서 밀린 다음 날 판을 새로 짜자고 한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던진 카드의 진짜 무게예요. 세일즈맨은 어제까지였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은 설계자로 앉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IEA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IEA 전략 비축유 체제는 그냥 무기 팔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위기가 오면 서로 재고를 풀어주는 상호 의무 관계거든요. 방산 파트너십이 그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나토 어느 회원국이든 유사시 재고가 바닥나면 한국 생산 라인이 함께 돌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이 안보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은 그 대응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토 산업 기반이 우리 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이 상호 의무 관계가 실물로 굳어지면 한국의 안보 지평이 서해와 남해를 넘어 대서양까지 넓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토 안보판 안에서 함께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무겁죠. 근데 이 무게, 지난 20년 넘게 준비해온 무게예요. 그럼 이 카드를 갖고 어떻게 읽을지 짚어봅시다. 먼저 워싱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나토 회원국들이 5%까지 국방비를 올려야 하는데 미국 방산업계는 납기도 못 맞추는 상황이거든요. 신뢰할 만한 동맹국이 그 갭을 메꿔주겠다는 거니까 표면적으로는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미국 방산업체 자체의 견제 목소리는 시간 문제예요. 자기 시장이 조금씩 잠식되는 그림이 그려지니까요. 도쿄, 일본이 2014년에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방산 수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형 수출 성과가 없습니다.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한테 밀린 게 대표적이에요. 한국은 이미 나토 시장에서 프랑스와 공동 이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일본은 아직 그 자리에 없어요. 뒤늦게 방산 수출을 풀려는데 한국은 이미 그 판의 안쪽 문고리를 잡으러 간 겁니다. 이 시차 앞으로 몇 년간 크게 벌어집니다. 베이징, 여기가 미묘합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는 안정화예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그림은 아닙니다. 다만 방산 산업 기반이라는 층에서는 이번 발제가 한국의 방향을 분명히 그려낸 겁니다. 파트너십이 이 나토 산업 기반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림이거든요. 베이징 입장에서는 하나의 신호로 읽을 여지가 있어요. 여기서 대칭 하나 지적하고 갈게요. 최근 몇 년간 중국 CATL, BYD가 유럽 자동차 산업 기반 안쪽까지 파고 들어갔죠. 유럽 내 생산 라인 짓고 유럽 완성차 업체 배터리 공급하고 유럽 시장 규범 형성 회의에도 자리 잡았어요. 지금 한국이 나토 방산판에서 하겠다는 게 방향은 반대인데 구조는 정확히 같은 성격입니다. 산업 기반 안쪽 진입. 베이징이 이 성격을 못 읽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파트너십이라는 게 뜬금없이 튀어나온 개념이냐? 아니에요.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소규모로 시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K 2차 실행 계약 9조 원 규모예요. 이 계약 안에 폴란드 현지 생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완제품만 넘기는 게 아니라 폴란드 안에서 K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공장을 짓고 있어요. 2년 안에 가동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방사청은 이걸 완제품 수출을 넘어 기술과 생산과 정비까지 다 포함하는 생태계 수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파트너십이은 뜬금없는 제안이 아니에요.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소규모로 돌리고 있던 모델을 나토 전체 차원의 상시 구조로 확장하자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는 카드가 아니라 이미 굴러가는 초기 사례들이 뒤에 있는 카드예요. 자,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60조 원짜리 계약이 독일로 넘어간 다음 날 대통령이 나토 무대에서 파트너십을 꺼낸 게 우연이었을까? 이 질문이었죠. 지금 이 지점에서 보이는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6.1과 7.1은 두 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캐나다 실패가 나토 인사이더 게임의 벽을 정확히 보여줬고 그 벽을 다시 짜자는 제안이 24시간 뒤에 나온 겁니다. 여기서 우화 하나만 짧게, 한국은 개미였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라인 깔고 사람 키우고 부품 만들고 조용히 준비해 왔어요. 그 사이 유럽과 미국은 냉전 이후 방산 라인을 상당 부분 접었습니다. 겨울이 올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겨울이 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재고가 바닥났고 미국 방산업체는 납기 못 맞추고 시프리 자료 기준으로 2023년 세계 국방비 지출이 2조 4,430억 달러,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살 물건을 만들어줄 방산 라인은 여전히 부족해요. 배짱이가 노래 부르던 자리에 지금 개미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미가 지금 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고 열어드릴 수 있다. 대신 여러분 겨울 준비판을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짭시다. 이게 파트너십의 정확한 진심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이번 카드가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아직 알 수 없어요. 다만 판 자체를 다시 짜자고 손을 든 순간 한국의 자리에 대한 정의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판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까요? 나토 회원국들이 파트너십을 어디까지 받아 안을까요? 5% 국방비 목표 앞에서 그들도 답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 방산업계 안에서 견제 목소리는 언제쯤 나올까요? 자기 시장이 조금씩 잠식되는 그림이니까요. 베이징은 이 카드를 어떻게 읽을까요? 그리고 이 시각을 국내 보수 매체는 어떻게 프레임할까요? 일본은 뒤늦게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그리고 이 정부의 다음 방산 행보도 짚어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에도 방산 협력 수요가 있는 나토 회원국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그 자리에서 파트너십의 첫 번째 구체적 파트너 국가가 어디가 될지 몇 주 안에 실물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십의 첫 구체적 결과물이 언제 어느 나토 회원국에서 나올까요? 그게 이 흐름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다음 국면까지 함께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편에서 이 이야기를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파트너십의 첫 구체적 성과가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짚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